뉴욕 증시는 전날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시장 예상을 웃돈 제조업 수주 등으로 인해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7% 오른 15,445.24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86% 오른 4,031.52로 하루 만에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6% 상승한 1,755.20을 나타냈습니다. 유럽 증시는 대체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프랑스 지수만 소폭 오른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률은 장 막판 조금씩 줄였습니다. 영국 증시가 0.25% 하락한 반면 프랑스 증시는 0.25% 올랐고 독일 증시는 0.64% 내렸습니다. 미국 공장 주문이 12월 전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공장 주문이 전월 대비 1.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월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망치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전월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던 작년 11월 공장 주문은 전월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변동성이 큰 운송 부문을 제외한 공장 주문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이는 11월 0.3% 증가한 것에서 소폭 감소한 것입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사실상 제로금리인 기준금리가 오는 2015년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한 강연에서 1%의 낮은 인플레이션과 여전히 높은 실업률로 인해 기준금리가 2015년까지 제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 들어 경제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고 재정 리스크 등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올해 재정 적자 규모가 5,14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기존 전망치 5,600억 달러보다 줄어든 규모입니다. 지난해 적자는 6,800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최근 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세제 혜택 종료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는 결과입니다. 또 의회 예산국은 2015년엔 4,78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실업률이 2016년까지 6%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재정 적자가 다시 증가하고 미 경제가 다시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차기 경영자로 사티아 나델라 수석 부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델라 CEO는 1992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그간 클라우드 컴퓨팅과 기업 비즈니스 사업을 맡아왔습니다. 한편 일선 업무에서 물러났던 초대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빌 게이츠 의장도 기술 고문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게이츠 의장은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여유 시간의 3분의 1을 마이크로소프트에 할애할 예정이라며 나델라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마음이 설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전일 2%로 급락했던 뉴욕 증시는 전일만큼의 반등은 아니었지만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이날 발표된 12월 공장 주문이 전달보다 하락세를 탔다는 지표가 나왔지만 장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12월 공장 주문이 전달보다 1.5%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았지만 지난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 예산국은 올해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을 하면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에반스 연은 총재는 사실상 제로금리인 기준금리가 2015년까지 유지될 것이며 6.7%인 현재 실업률도 높은 상태이고 인플레이션도 연준의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로써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여지와 또 미국 경기에 대한 논란, 또 신흥국의 위기 속에 글로벌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도 1900선이 깨지면서 5개월 내 최저치를 보였고 니케이 지수도 4% 급락하면서 아시아 증시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는데요.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의 1월 ISM 제조업지수 부진으로 이어진 뉴욕 증시 급락으로 뉴욕 증시 하락의 핑계인지 미 경기 하강의 전조인지에 대한 미국의 뒤늦은 경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감된 글로벌 소식을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제조업 지표에 대한 부진 속에
2% 넘게 급락했던 뉴욕 증시, 그만큼의 반발 매수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우선은요. 그렇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경제가 나쁜 추세냐 이런 부분에 이제 다시 이제 의문이 든 거죠. 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반등 추세가 나왔고 때늦은 경기 논란 이런 부분도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엊그제 낙폭이 좀 컸었는데요. 이런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반등세가 지켜졌는데요. 먼저 지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우가 0.47% 상승을 했습니다. 15,445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도 4,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0.86%가 오른 4,03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0.76%가 오른 1,755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는 지켜냈습니다. 엊그제 2% 이상의 비교적 매우 큰 낙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소 이제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경제 지표는 좀 부진했지만 JP 모건의 스트라테지스트가 신흥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건전한 조정으로 본다. 추가적으로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비교적 투자 심리를 조금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오늘 상무부가 발표한 1월 제조업 수주 공장 주문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1.5% 떨어진 수치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이보다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1.8% 정도 마이너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는 낙차는 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엊그제 나온 이 ISM 제조업 지수를 놓고 특히 신규 주문이 크게 하락한 것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미 경기가 조금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불똥을 놓았습니다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식견은 특히 연준이 바라보는 식견이 미국의 경제가 현재 회복 추세에서 강건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투자자들이 마음을 좀 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에서는 새로 취임한 옐런 연준 의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사설도 좀 실렸는데요. 옐런 풋, 우리가 이제 버냉키 풋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신임 문장에 경기를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그 기대감을 옐런 풋이라고 현재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가 순이익이 좋지 못했습니다.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25%나 감소했지만 뉴욕 증시의 반발 매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낙폭을 좀 줄이는 국면으로 이행이 됐습니다. 혼조 국면으로 주요 증시는 마감이 됐는데요. 영국은 0.25% 하락했고 독일도 0.64% 떨어졌지만 프랑스는 0.24% 오르면서 반등 추세로 일단 턴이 됐습니다. 신흥국 증시 중에는 터키 증시가 1.7% 오르면서 다소 회복 기미가 나오고 있고요. 브라질의 보베스파 증시도 1.7% 오르는 등 신흥국 증시가 다소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니케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 이런 점이 오늘 반발매가 좀 들어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전일 ISM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뉴욕 증시 반발 매수가 생각보다만큼은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미국 경기에 대한 부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미국에서 제조업은 그 소비 비중보다 아주 상당히 비중이 적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가가 하락하면 뭔가 좀 원인을 찾고자 하고 누군가에게 그 원인에 대한 대상으로 지목을 해야 되고 좀 핑계거리를 좀 찾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하다고 네.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께 나올 고용지표의 흐름이 좋은 추세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또 확연히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JP 모건의 토마스 리, 이 스트래테지스트가 신흥국 시장도 낙차가 크게 되면 충분히 매수권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 13.2포인트가 신규 주문에서 큰 폭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례적으로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1980년 12월 이후 33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헤드라인으로 보면 중요하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문구는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2월 혹한의 연장선상으로 이를 좀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조업이 미 경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해도 12 내지 14%에 불과하고 개인 소비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비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한다면 미 연준이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조업 경기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조금 과민 반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신흥국의 현재 움직임을 보면 다소 신흥국을 제쳐두려는 선진국의 음모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혼탁하게 흘러가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월에 신흥국에서 122억 달러가 이미 자금이 선진국이나 다른 국가로 현재 빠져나가고 있고요. 국채도 약 46억 달러가 이제 빠져나간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금의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런 부분이 가장 취약한 신흥국 중에 아르헨티나 등 일부 반시장 정책을 구사하는 특히 94년도에 남미의 외환 위기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촉발됐다는 것을 본다면 이런 학습 효과가 나타난 국지적인 쇼크가 아닌가 이렇게 풀이를 하겠습니다. 달라스 피셔 총재가 또 연준의 정책 변화는 독립적으로 가겠다. 시장에 상관없이 이런 말을 했는데 신흥국 위기에 대한 또 글로벌 경제에 대한 위기 속에서도 연준은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는 건가요? 이분은 이제 강성 매파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파 입장에서는 우리는 테이퍼링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 기조적으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아주 나쁘게 나올 경우에는 이를 이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강성 매파의 기조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달라스 리처드 피셔 총재의 발언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이요. 뉴욕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연준의 정책 전환 스탠스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끌고 가는 회원들의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이 자넷 옐런을 비롯해서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그다음에 현재 피셔 총재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성 매파라는 점, 이런 점을 좀 잘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도 에반스 총재라든지 그다음에 제프리 레커 총재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같이 포함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옐런 의장이 이런 강성 매파 진영을 어떻게 잘 다독거리면서 3월 FOMC 회의 때 다른 스탠스나 내용으로 조금 시장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미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이번 주에 있을 하원과 상원 출석을 통해서 연설을 통해 이런 부분의 내용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레커 총재 또 에반스 총재도 거들었잖아요. 레커 총재는 2월 FOMC에서도 추가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이다 말했고, 또 에반스 총재는 현재 제로금리인 기준금리를 2015년까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의결권이 없는 이 두 총재가 계속해서 발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연설이 잡히면 네. 말을 해야 되니까요. 침묵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번 주에도 뭐 많은 연사들의 연설들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이제 FOMC가 시작되기 한 10일 전까지는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발언을 할 수 없도록 이를 준용하도록 현재 조치가 되고 있는데 FOMC가 끝났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제프리 레커 총재는 리치몬드 연은 총재인데요. 올해 의결권이 없는 총재고요. 찰스 에반스 총재는 지난해 의결권이 있었고 올해는 이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올해는 의결권이 없는 내용입니다. 제프리 레커 총재는 매파 진영으로 이 셰넌도 대학교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그 양적완화 기조를 축소하는 이런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매월 현재 일정이 잡혀 있는 이런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서 아마도 100억씩 줄어들 것으로 현재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플레이션이 2.5 이상, 실업률이 6.5 이하로 들어가기 전에는 현재 2015년까지는 저금리 추세, 초저금리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다른 나라들의 여건을 보고 이를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테이퍼링은 독자적으로 좀 가져간다고 해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을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현재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성 매파를 어떻게 끌고 갈지도 옐런 의장의 고민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옐런이 시장에 구원수 나서길 바란다 이런 사설을 썼네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옐런 풋 이제 올해부터 많이 얘기가 될 텐데요. 네. 우리가 이제 버냉키 풋은 헬리콥터 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이런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옐런 의장도 이런 부분에 구원투수로 나서기를 좀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에서는 이 제목으로 Will there be a Yellen foot? 옐런 풋이 좀 있기를 바란다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가 급격히 하락한 부분에 이런 부분에 좀 반대 요소로서 반대급부로서 옐런 의장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내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월에는 주가가 오른다라는 1월 효과가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지난 1월의 뉴욕 증시의 하락률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그린스펀이 1987년부터 2006년까지 18년 동안 연준을 이끌면서 저금리 기조를 대체로 가져갔고 유동성 공급을 했던 버냉키 이런 의장의 뒤를 이어서 이 옐런 의장이 월가의 두둑한 서포터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신흥국 투자 리스크 점검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흥국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오니까요. 은행권이 신흥국에 노출된 대출이나 투자 규모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좀 보고가 됐는데요. 유로존의 주요 은행권들이 신흥국에 들어간 부분이 약 3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출뿐만 아니라 일부 투자 금액들도 많이 망라가 되어 있고요. 방코 빌바야 비스카야 아르헨티나 이 스페인 소재 은행입니다. 스페인의 또한 산탄데르나 에르스데 은행, 도이치방크, 스탠다드 차터드, 유니크레딧,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딧 등 주요 은행들이 여기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스탠다드 차터드는 아시아 국가에서 수익이 신흥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아시아
시장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많은 비중을 할애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스페인의 산탄데르는 브라질의 비중이 23%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이 어렵게 움직일 경우 스페인으로 이런 그 전염 효과, 부정적인 전염 효과를 좀 우려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재 취약국으로 지적하고 있는 국가들 상반기 내내 좀 어려운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감된 소식까지 챙겨봤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굿모닝 대박의 굿모닝 대박의 요감의 이상로입니다. 오늘 증시 미스터리를 시작하기 앞서 어제 시장도 또다시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신저가를 항상 기록하는 종목군들이 있죠. 바로 증권업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증권업종 자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안 좋을지 시청자분들 고민이 정말 너무 많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원론적으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권업종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어제 시장을 보셨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신저가를 속출하게 만들었던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바로 증권주였다는 거. 그리고 이 증권주들은 인정사정 볼 필요도 없이 갭 하락으로 꾸준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증권업종의 환경 그리고 변화 자체가 어떻게 시도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는 어떻게 표시가 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먼저 거래대금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거래대금 그리고 코스닥 거래대금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밑에 보이고요. 거기에 코스닥의 일평균 거래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단위는 10억 원 단위고, 우리가 이 부분을 본다면 현재 일평균 거래대금 자체는 5조 2천억 원까지 내려온 상태라는 거죠. 상당히
지금 금액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 5조 2천억이라고 한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산한 수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표에서 보시는 바와 똑같이 자,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거래대금이 줄고 있네 라는 부분을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채셨는 건 아닐런지요. 지금 거래대금만 보시더라도 꾸준히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더라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전분기 대비 QNQ죠. 그리고 전년동기 대비 YNY입니다. 그 부분을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지금 마이너스로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증권업종의 환경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실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하단에 보시면 개인 매매 비중이라고 적혀 있죠. 이 개인 매매 비중이 60%를 돌파를 하고 60%대를 유지를 하던 모습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현재는 꾸준히 하락을 해서 현재 상당히 많이 50%까지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줄었구나. 제 주의도 똑같다는 거죠. 지금까지 주식을 많이 하시던 분들도 현재는 조금 쉬고 계신 분들, 아니면 물려 계신 분들, 아니면 잠시 시장을 이탈해 있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 주위에 지금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줄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주식시장이 정말 안 좋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 회전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증권사의 가장 큰 어느 정도 베네핏은 바로 이 회전율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이 회전율 자체가 상당 부분 줄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120%를 올리던 그런 회전율 자체는 현재 90%까지 내려왔고, 현재는 80%대도 가끔씩 보인다는 걸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때 과연 그 외적인 부분은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더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성과급 등의 반영, 그리고 ELS의 배당락, 그리고 감액 손실 등이 여러 가지로 겹치면서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또 낮은 수익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2013년 1월 2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포인트는 2000포인트였고요. 2013년 12월 마지막 날 29일 거래일 때도 2000포인트였습니다. 자, 1년 동안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몇 퍼센트가 올랐을까요? 거의 본전이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이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주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위험은 크지만 그래도 고수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주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들고 있어 보니 지금은 수익이 안 나더라가 되니까 지금은 위험만 내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을 이탈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 자체가 현재는 가장 큰 지금 주식 증권업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선진국의 증권업종 그리고 금융업종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오를 때 리더격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머징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증권업종은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 도리어 후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앞으로의 증권업종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한번 삼성증권 그리고 대우증권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일단은 대우증권 한번 보시면 주가 추이가 어떻죠? 꾸준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월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꾸준히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팁을 한 개 드릴게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자, 각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완만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반등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안에 어느 정도는 주가를 크게 움직이려는 그런 반발 심리가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대신 2012년 후반기부터는 이런 반발 심리 자체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증권업종에 이런 호재거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꾸준히 반발 심리 자체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삼성증권도 한번 같이 볼게요.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 봤던 화면에 대우증권보다는 반발 심리가 좀 더 크게 나타났었지만 그렇게 크게 나타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삼성증권의 가장 큰 적정 주가는 얼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어차피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게 반등이 나오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자리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증권업종이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일단은, 자, 잘 들으십시오. 일단은 기초 소재 분야인 철강업종이 상승 시그널을 나타낼 때 우리는 경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까요? 바로 기계업종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 기초 소재를 기계업종이 첫 번째로 쓰면서 경기순환의 사이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경기순환주, 화학업종, 정유업종 등 이런 업종들이 또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증시가 화랑으로 변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바로 증권업종과 금융업종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됐다는 것을 아무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권업종 자체는 꾸준히 하락하는 단계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인지를 하시고 증권업종 한번 지금 들어가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큰 수익률 올리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준의 새 의장 옐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3조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마무리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네, 실업률과 금리도 잡아야 하는데 신흥국 위기와 또 뉴욕 증시의 급락까지 시작부터 쉽지가 않은데요. 지금 연준 입장으로서는 이제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뭐 이렇게 좀 인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FOMC 의원들 중에 매파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비둘기파가 이제 하고 매파가 교체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자넷 옐런 입장에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의 그 연준 의장들이 교체 시기점들을 보면 그 그린스펀이 그 1987년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서 블랙 먼데이가 한번 왔었고요. 그래서 시장에 굉장한 위기가 왔었고, 그다음에 벤 버냉키 의장이 200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말까지 서프라임 모기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벤 버냉키 의장이 계속 아니다 그러면서 1년을 버텼거든요. 그러다가 연말 돼가지고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2008년도에 리만 브러스가 문제가 발생하는 사건까지 터졌었거든요. 항상 그 위기가 자넷 옐런이 지금 임기 시작한 것처럼
임기 시작할 때 꼭 변화가 들어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테이퍼링을 진행함으로 해서 양적 완화를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 속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테이퍼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리를 정상화하는 거. 또 지금 실업률이 구직포기자가 너무 많아서 이 구직포기자를 포함한 실업률을 낮출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을 자네델런이 지금 그 테이퍼링 진행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원래 그 양적 완화 옹호론자이기 때문에 좀 더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이걸 진행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시장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테이퍼링은 여전히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 다만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ISM 제조업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면 아마 테이퍼링은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굉장히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또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계절적 요인으로 만약에 끝난다 그런다면 결국 자네델런은 임기 내내 금리 정상화라든가 미국 경기 정상화를 위해서 아마 매파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시장의 뭐 악재만은 아닙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 인상 시점에 항상 주가가 올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도 인도가 위기가 왔을 때 금리 인상하면서 주가는 18%나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뭐 자네델런이 긴축적으로 방향을 가져가더라도 이것이 시장에는 뭐 악재로 가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옐런이 해야 할 일은 금리를 정상화시키고 또 구직 포기자를 포함한 실업률을 또 낮추는 것도 중요할 텐데, 다음번 ISM 제조업 지수가 비슷한 수준이 나온다면 추가 테이퍼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점은 또 감안을 해봐야겠습니다.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2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는 7일 미국 경제 회복세를 가늠하는 기준 중 하나인 1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가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사실은 그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결국 정상 수준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그 한파가 좀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정상 수준까지 오진 못하더라도 일단은 적정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다라는 거죠. 다만 이 약간 그 신규 취업자 수들의 어떤 그 고용의 어떤 목표치가 약간 다른 거죠. 골드만삭스는 한 20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메릴린치는 한 18만 명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중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한파가 굉장히 오래 지속됐어요. 아시겠지만요, 이거는 이제 사람의 심리하고 똑같습니다. 적절하게 추워도 나가기가 싫은데 영하가 40도가 넘어가고 이 입기를 보면 이게 뭐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움직임이 된다면 아무도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다시 직장에 나올 때는 어느 정도의 그 상황을 좀 보면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이전 수치만큼 올라가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ISM 제조업 지수가 낮아지면서 고용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 현상이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작업 정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얼마큼 더 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에 7만 6천 명인데 시장 예상치 20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그 수준까지 다시 올라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계절적 요인이 오히려 시장에는 지표로서 바닥을 찍고 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만 가지고도 시장은 상당히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계속해서 3라운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가 이번 주 상한선에 이르고 있고, 이달 말이면 미 정부의 현금이 바닥나 사실상 부도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신흥국 위기와도 겹쳐서 다시 한번 세계 경제에 대한 혼란이 올 수도 있을까요? 이 문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난번처럼 싸움 못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표를 받지 못하면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정부 부처의 상한 문제나 예산안 문제, 셧다운 문제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끌어서 여론 악화의 문제를 일으켰던 당으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 손쉽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만 이용하면, 예산을 잘만 이용하면 약 2개월 정도는 더 여유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는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표를 더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이번에 정부지 상한 문제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게 너무 빨리 해결돼서 지난번 셧다운 문제도 굉장히 빨리 해결됐죠. 그런 것처럼 너무 빨리 해결돼서 시장에는 테이퍼링의 악재를 상쇄시키는 그러한 재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만큼의 큰 살전은 없을 것이고 또 오히려 빨리 해결돼서 테이퍼링의 악재를 상쇄시키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어제 니케이 지수가 4%가 급락을 했습니다. 14,000선에 대한 위협도 있고 또 엔달러 환율은 100엔선까지 위협받으면서 계속해서 일본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국내 증시도 1,900선이 무너졌고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에 대한 또 위기가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데 김노선 이사님께서는 아시아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니케이 125가 어저께 4% 빠졌죠. 네. 엔화의 어떤 약세 기조가 강세로 바뀌었다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일본 내에서 소비세 인상을 했을 경우 시장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두려움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었지만 이게 이제 소비세가 증세되기 전에 미리 소비를 다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확산이 됐어요. 그게 작년 한 해 동안 진행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세 인상 이후에 시장의 불확실성, 거기다가 지금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신흥국 위기가 오기 때문에 신흥국 위기가 오게 되면은 일본으로서는 수출에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으로서는 이제 그동안 작년에 막 엄청난 랠리를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면초가로 좀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얼마 전에 시장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BOJ 통화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소비세 증세 전에 BOJ가 경기 부양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일각에서는 소비세 증세 한 후 확인하자. 제가 볼 때 한 후 확인하는 게 맞죠. 미리 하려면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은 제가 지난번에 아마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 9천으로 다시 갑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물론 지금 당장 가지 않습니다. 이제 추세적으로 시간이 좀 한참 걸릴 겁니다. 고점대이기 때문에. 항상 고점대는 롱포지션에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이유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차트는 일본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는 것 중에 하나는 갭상승이나 갭하락을 꼭 메운다라는 기본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갭상승이 있거나 갭하락이 있으면 한 3개 정도 되면 꼭 무조건 그걸 메우려고 반대로 되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14개,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리하게 올린 거죠. 그 다음에 주봉에도 갭상승이 있습니다. 주봉에는 원래 갭상승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주봉 갭상승 꼭 메우게 되어 있는데요. 일본은 주봉에서도 벌써 갭상승이 이게 몇 개냐면요. 하나, 둘,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만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질 거라는 거죠. 결국 회귀 국면에 접어들 것이 그것이 아마 소비세 인상이 아닐까. 근데 사실은 일본이 엔화 약세를 가져가더라도요. 원자력 발전을 살리지 않는 일본의 엔화 약세에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비용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내에서도 지금 연립 정부의 약간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번 도쿄 도지사에 나온 사람이 원자력 탈원전이라 해서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본으로서는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그려놓은 걸 그대로 냅뒀거든요. 보시면 요 지점에서 여기까지 32주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한 파동이 끝나고 내려간다면 다시 65가 냈기 때문에 전체 파동은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왔다 떨어질 수 있는 소지는 있죠. 그렇지만 이 추세적 국면으로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위쪽으로 더 치고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N달러도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아마 가위치기라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막 그냥 바로 밀리죠. 60주 선가의 조우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100에는 한번 붕괴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약 5주 연속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차적으로 한 번 정도 반등이 들어왔다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감안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추세적인 하락으로 본다면 코스피 지수 1900선이 무너진 현재 시점, 그래도 신흥국에 비해선 펀더멘털이 탄탄한데요. 현재 위기를 기회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는 기회가 다가온다고 네. 보고 있죠. 그래서 일단 어저께 하락은요, 마지막 하락이었을 확률을 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본이 주가가 빠지면 우리한테는 1차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엔화가 강세로 돌변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엔화 강세가 되면 우리가 환율적으로 일본한테 대일 적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동안 좀 시장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에 상승하지 못했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한국은행과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의 어떤 교류가 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부분이라든가, 북한의 지역적 리스크의 완화라든가, 엔화 약세가 엔화 강세로 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된 상황이라면, 특히 경상수지가 신흥국들의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거의 오랜 기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 오늘 이후로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입니다. 물론 이건 기술적 분석이 우리가 100%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는 굉장히 잘 맞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거는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데요. 일단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일목균형표석으로 보면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의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터닝 포인트를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항상 볼 때 고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점, 여기가 고점이었지만 일목균형표사로는 이게 고점입니다. 캔들로는 이게 고점이었지만 장중 고점이었죠. 이건 종가상 고점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으로 봤을 때는 65일 파동이 끝났습니다. 하락 파동이 65일 하락 파동하면 주가는 대부분 마무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고요. 그래서 어저께 개파락을 도모해서 음봉으로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 번째 1, 2, 3 파동의 세 번째 파동에서 다시 나오는 파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42일 파동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제 42일 파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서 저점이 어저께 33일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의 일단 시간의 변곡수로는 거의 다 뭉쳐버리는 하루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일목균형표사의 이제 후행 스팬으로 목표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점과 저점이 연결했을 때 후행 스팬이 저점을 깼을 경우는 이 연장선에서 바닥이 나오는데 어저께가 그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는 그 연장선에서 주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가 또 그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고점에서 또 그 두 번째 저점, 고점을 연결했을 경우에도 바로 어저께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가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그림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지렛대라고 한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들어 쓴 표현입니다.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지렛대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힘으로도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지렛대죠.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조그만 힘으로도 이걸 되돌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렛대가 쓰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 고점을 다 돌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리가 어제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빠른 반등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으로 보시면 요 저점과 요 저점 연결하는 요 세 번째가 여기입니다. 여기 세 번째 여기입니다. 여기서 끄트머리에서 다시 두 번째를 연결하면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이나 일목으로나 걸릴 수 있는 추세선은 거의 다 걸렸다. 그래서 오늘 이후 우리나라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2월에 아마 2,000을 회복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IMF 때 장기간 매수하고 난 다음에 4개월 하락했다 그랬었죠. 그 4개월 하락이 우리나라도 43일 거래하고 10월 22일 이후로 4개월째가 2월 22일이라면 이번에 아주 볼만한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점을 딛고 1900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일 오늘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5일 굿모닝 대방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